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과 11강에서 학습할 내용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말 그대로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향한 어떤 총론이라 그러고, 그리고 6장부터 이후에 배울 내용이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정책 사이에 어떤 매개체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5장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앞으로 시시돼, 그러니까 현재 시시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우리가 파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니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시험에서도 어렵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는요,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할 때 무엇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 여기에서 산물 분석이라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 분석 틀에는 몇 가지가 있냐 하면 할당만 외우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자원할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급여의 성격, 급여의 유형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어떤 재정이라든지 전달 체계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정책의 분석 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언급되고 있듯이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3P라고 얘기를 합니다. Process, Product, Performance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P가 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3P 분석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원 할당과 그 다음에 급여의 성격, 재정, 전달 체계 이 네 가지를 정책의 분석 틀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자원 할당과 급여의 성격까지만 배우고, 재정과 전달 체계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달 체계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다음 11강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할당에는 그럼 무엇이 있느냐? 자원할당에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가장 핵심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의 원칙에는 귀속적인 욕구, 어떤 인구 사회학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어떤 욕구만 충족이 되면 대상이 되는 귀속적인 욕구와 기여 또는 보상, 얼마나 기여했느냐, 사회보험처럼 얼마나 기여했느냐, 보상, 국가 유공자라든지 의사상자라든지 이렇게 어떤 희생에 따른 보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진단적 구분, 진단은 누가 해요?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진단적 구분에 의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자산조사, 민스테스트라 그래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을 때만 특정 집단에게 주는 자산조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급여의 성격, 급여의 성격은 현금과 현물,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져 왔던 급여의
유형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현금과 현물을 대처하는 새로운 대체적인 요인으로 증서와 기회와 권력 이러한 것이 더불어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유형 3P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기출문제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과정 분석은 뭐냐라는 거죠. 과정 분석은 말 그대로 프로세스,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죠. 과정이 잘 되었느냐, 과정상의 문제가 없었느냐.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의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법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라는 거죠. 방법적. 이 절차와 방법이 문제가 없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없을 때 만들어지는 산물도 좀 더 공익적이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좀 더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성 과정이 잘 이루어졌느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과정은 원활하게 체계를 갖추고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가 없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뭐다? 프로세스, 과정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맞아요. 정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만들어진 산물 분석입니다. 산물, 산출된 물건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라 그러고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과정이라 그러면 프로덕트는 내용을 분석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적절하냐, 대상자는 잘 선정이 됐고 급여의 종류는 잘 됐으며 재원 마련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달 체계, 이것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느냐, 이러한 어떠한 정책을 선택했는가, 정책 선택의 형성과 내용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죠? 분석 트리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형태인지를 살펴보고 있고 그 형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관련 내용들까지도 같이 살펴보고 있겠죠.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책의 내용까지 분석했으면 그래, 너가 대상자를 이런 분에게 이러한 급여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줬어. 자, 그럼 그 정책이 정말 효과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가 뭐예요? 성과 분석입니다. 과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내용도 우리가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통해서 정말로 처음에 목표했던,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했느냐? 이것이 성과 분석이다라는 거죠. 퍼포먼스라 그래서 성과 분석이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결과. 왜? 성과 있어? 목표 달성했어? 이거 살펴보려면 우리가 결과를 봐야 알잖아요. 그죠? 과정을 통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통해 얻은 영향,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뭐다? 성과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이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어를 통해서 과정 분석은 과정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정이 원활했는지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산물은 그래서 나온 정책 그 자체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구나. 더불어서 성과 분석은 그 정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물, 그 정책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뭐예요? 정책의 분석 틀이라는 것이 있고, 이 정책의 분석 틀에서는 4가지를 분석합니다. 자원 할당과 급여의 성격, 재정, 전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원 할당과 급여의 성격 위주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 보시면 기억하세요? 할당,
급여의 성격, 재정, 전달 체계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할당이 뭐냐라는 거죠. 할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대상자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혜택을 줄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할 것이냐. 그래서 혜택을 받는 조건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상자,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래요, 맞아요.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윌렌스키와 르보는 이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를 자녀적이냐, 제도적이냐 이렇게 설명했었죠. 윌렌스키와 르보가 누구예요? 왜 모르는 척해요? 우리가 복지국가 유형에서 윌렌스키와 르보의 뭐예요? 이분 모형 배웠잖아요. 티트머스는 뭐예요? 거기에서 산업성취 모형 하나를 추가해서 3분 모형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를 하지 않더라도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 이러한 문제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때는 맞춤형 복지라는 단어를 썼죠. 복지 이념에. 자, 맞춤형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에 맞춰서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틀에서 보면은 어때요? 좀 더 선별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포용적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자, 포용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보편주의적 성향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자, 선별주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내용은 대상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선별합니다. 너는 대상이 돼? 이쪽. 대상이 안 돼? 이쪽. 이렇게 엄격하게 선별을 하는 것이 선별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선별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하면 자산 조사를 통해서 원조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산, 경제력, 소득, 수입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 유무를 선정하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똑같은 재원이 있어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집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불어서 자원의 낭비가 적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 대상자에게까지 주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동 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가장 우리나라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 중에 가장 보편적인 제도가 아동 수당인데, 자, 아동 수당 그 10만 원을 아주 잘 사는 분에게도 지금 주고 있어요. 보편주의적으로. 자, 그러면 그 잘 사는 사람이 그 10만 원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정 소득 이하인 분에게 몰아주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관점이 뭐냐면 선별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선별주의는 이렇게 자원을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이냐? 반면에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단점이냐면 일반적으로 경제 소득, 경제력을 갖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적어도 어떠한 낙인이 찍히냐면 못 살아. 이러한 낙인이 찍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조사 과정과 수급 과정에서 낙인감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 이게 선별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지 이념은 우리가 복지국가에서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모형에 의하면 어디예요? 자녀적 모형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정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녀적 모형, 선별적인 모형에 대표적인 어떤 정책들이 있다 그러면 뭘까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공공부조 정책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왜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죠? 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가 몇 개다? 이 정도는 이제 얘기하셔야 되겠죠? 큰 타이틀 정도는 얘기해야 되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긴급생계비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보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주의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산조사 없이 인구 사회학적 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 하면 낙인감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행정 절차가 용이하다라는 거다. 자, 보편주의로 갔을 때 장점은 뭐냐 하면 낙인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이죠? 행정 비용. 이게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누군가는 이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선정해주는 그런 담당을 맡은 분들이 계셔 있겠죠. 그리고 엄청난 시스템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판단하겠죠. 그 시스템 구축과 판단하는 데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편주의로 가면 그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인구 사회학적. 만 7세 미만이야? 그럼 너는 아동수당 줄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편주의로 갔을 때 적어도 뭐는 절약할 수가 있다? 행정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뭐냐면 행정 비용, 행정 절차와 행정 비용은 줄어들어요.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 자체는 줄어들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사업, 정책의 비용은 늘어나겠죠. 왜? 대상자가 이렇게 선별적, 제한적이지 않고 보편적, 모든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정책 비용 자체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 아주 잘 사시는 분한테 10만 원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지 이념은 제도적 모형에 가깝고 정책 사례는 사회수당.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수당. 우리나라는 가족수당이 없지만 가족수당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게 뭐예요? 정책적인 것은 아니죠. 어떤 회사 내에서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지 정책, 정부의 정책적인 가족수당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무교육, 무상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보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할당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원칙. 자, 그렇게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요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자원할당의 원칙도 있는데 자원할당의 원칙은 뭐냐면 이 보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과 가장 선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의 나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누냐 하면 기속적인 욕구와 기여, 보상에 의해서 자원할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진단적 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을 텐데요. 기속적이라는 것은 인구학적, 인구사회학적 요인만 충족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보편적 성향이 강하고요. 밑으로 자산조사로 갈수록 선별적 성향이 강합니다. 윌렌스키와 루브의 복지 이념으로 치면 위로 갈수록 제도적인 모형에 가깝고 밑으로 갈수록 자녀적인 모형에 가깝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뒤바꾸면 시험 볼 때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속적인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속적인 욕구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주 여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느냐, 거주기간, 아니면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했느냐, 아니면 시민권이 있느냐 등 여기 제1원칙. 자, 이 원칙은 더불어서 인구 사회학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만 7세 미만이냐, 뭐 이러한 인구 사회, 아니면 65세 이상이냐, 이런 인구학적 조건, 요 두 가지 조건 등으로 인해서 뭘 한다? 할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욕구는 규범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장 보편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가장 보편적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NHS, 영국의 NH, 국민보건서비스는 어때요? 영국 사람들이면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느냐, 영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영국의 NHS는 어떤 거주 여부를 통해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만 7세 미만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네, 맞습니다. 귀속적 욕구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여나 보상입니다. 기여나 보상은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여, 너가 기여했어? 너가 기여했으면 줄게, 이런 거예요. 사회 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기여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할당, 보상을 하는 거죠. 기여나 이러한 보상. 그래서 사회보험 납입자는 어때요? 경제로 기여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기여했으니까 기여했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적절한 사회보험 제도 정책을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유공자 보상. 유공자는 어때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의사상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끔 의사상자가 보기에 나오는데, 이 의사상자가 뭐지? 뭐 의자야? 뭐 이런 사람 있어. 정말로요. 의사상자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합쳐서 의사자를 합쳐서 의사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아시고, 전몰군경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다쳤던 군인이나 경찰 이러한 분들을 또 전몰군경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런 분들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어떤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할당해 주는 것을 기여나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속적인 욕구와 기여의 보상은 어떻게 선별이 되냐면 집단적인 할당이에요.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인 어떠한 가이드를 설정해서 그 집단 유무에 따라서 주고 있는 집단적 할당의 속성이 강하고 사회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예요? 이러한 기여나 보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회에 우리가 좀 더 희생할 수 있고, 사회에 좀 더 감사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단적인 할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효과가 증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교수님, 진단적 구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진단하는 거예요. 누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진단하죠. 어떻게 진단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진단하잖아요.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왔어요. 그럼 전문가가 어떻게 해요? 장애 등급을 판정을 하겠죠. 교수님 장애 등급 없는, 그래요. 그럼 이제 바꿉시다.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 정도라고 하면 틀리지 않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장애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장애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 정도. 어쨌든 장애 정도도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는 누군가는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판단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진단적 구분.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각 분야의 전문가나 행정가에 의해서 판단,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할당해 주는 것을 진단적 구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집단을 진단하진 않겠죠. 그래서 집단이 아닌 개인별 할당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 정도나 요양 등급,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진단적 구분에 의한
할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조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경제적 기준에 근거해서 할당하는 방법으로 공적 부조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할당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급여에 대한 얘기로 다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여의 성격입니다. 자, 급여의 성격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급여의 유형이 뭐냐라는 거죠. 현금이냐 현물이냐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잖아요. 자, 그래서 급여의 성격은 급여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을 줄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현금과 현물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현금과 현물을 대용하는 또 다른 증서나 기회나 권력의 급여의 형태,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금과 현물을 같이 구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과 현물이 있습니다. 자, 현금은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자, 돈을 줄 때의 장점은 뭘까요? 맞아요.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지겠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가 있겠죠.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교환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생계비를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미라 그래서 지금은 나랏미라고 하죠. 정부미를 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쌀을 주는 것과 돈을 주는 것의 비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돈을 받았을 때는 내가 정부미, 나랏미를 먹을 수도 있지만 마트에 가서 정말로 비싼 20kg에 뭐 8만원. 와, 너무 비싸. 그죠? 20kg에 8만원, 9만원 되는 그러한 고급 쌀도 먹고 싶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경제력이 좀 없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아껴 써야 되나요? 난 적어도 먹을 거에는 투자하겠어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주게 되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장점이죠. 자, 낙인감 유무에서 보면 현금을 주기 때문에 낙인감이 없어요. 없어. 돈에 뭔가 표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서 이걸 갖고 아주 가장 20kg에 45,000원 하는 쌀을 사든지 20kg에 9만원 하는 쌀을 사든지 상대방이 나를 경제력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감 효과가 없고 비수급자와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효율성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효율성은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성인데, 이 효율성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목표 효율성은 뭐냐면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했느냐. 운영 효율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직접 비용 말고 말 그대로 간접비에 해당하는 운영상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쌀을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급여 대상자에게 쌀을 갖다 준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목표 효율성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그 수급자가 쌀을 받고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이거 갖고. 그러니 쌀로 뭘 하겠어요? 밥을 해 먹겠죠. 아니면 진짜 우리 어르신들 찾아가 보면 쌀이 너무 많아서요, 지혜롭게 떡을 뽑아서 지역 주민들과 나눠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이게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안 먹으면 조밀고 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오히려 나눠 드시는 분이 계셔요. 자, 이러면 목표 효율성은 높죠. 어쨌든 먹는 용으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운영 효율성은 어떨까요? 운영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자, 쌀을 구입해야 되죠. 주문해야죠. 자, 그러면 주문했는데 이게 한두 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전 지역을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쌀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창고에 재어놔야 돼요. 그리고 또 직접 배달을 해야 돼요. 트럭을 빌어야 되고 배달을 해야 됩니다.
배달하는데 마침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을 때는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창고에 또 보관해야 돼요. 이러한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다. 그래서 미리 설명하면 현물급여에서는 목표 효율성은 올라가지만 운영 효율성은 상당히 낮아진다. 반면에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사무실에서 행정 기관에서 계좌이체에서 엔터만 뚝 누르면 바로 입금이 돼버립니다. 뭐가 없어요? 운영비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은 엄청 좋아지는 거죠. 목표 효율성은 어때요? 목표 효율성은 떨어져요. 왜? 수급자가 그 돈을 받고 쌀이나 하다못해 빵을 사서 드셔야 되는데 왜? 생계비로 줄인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술을 사 먹거나 도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현금을 줬을 때 운영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목표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엄한 것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서 목표 효율성은 낮아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현물로 넘어가면 현금과 대조적인 개념들을 일반적으로 취하겠죠. 그래서 현물 급여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소비의 통제력을 높여서 목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현물을 들였더니 소비를 자유 선택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점일 수는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해서 어때요? 목표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불어서 어떤 사용의 남용이나 오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의 오남용을 줄여서 궁극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낙인감에서 볼까요? 낙인감은 현물인 경우는 낙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나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다라는 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낙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죠. 자, 운영 효율성은 어때요? 현물을 보관해야 되겠죠. 쌀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전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장점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용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은 높아진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과 현물이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사회복지 정책의 뭐예요? 급여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올수록 대안적인 급여의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증서와 기회와 권력인데 사실상 증서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교수님, 증서가 뭐예요? 무슨 증서예요? 보증서면 보증 아니고요. 이 증서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바우처라는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증서는 우리가 쉽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장단점을 보완한 가운데 중 사이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증서를 통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으로 식품 증서, 교육 바우처, 문화 바우처,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 보조라는 단어가 법명이 바뀌면서 활동 지원으로 바뀌었고요. 노인 장기 요양 같은 이런 어떤 바우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에 해당된다? 증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회는 뭐냐? 교수님, 기회가 뭐예요? 말 그대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불이익 집단, 예를 들어서 소수인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이익 받을 확률이 높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유리한 기회, 이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진급, 승진 등의 유리한 기회를 주어서 부정적 차별에, 왜요?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동안 부정적인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 받고 있었던 부정적 차별에 대한 보상과 평등의 기회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취업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농어촌 할당 입학,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력. 마지막으로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권력도 주나요? 예, 여기에서 권력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부분 계시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이사회는 거의 안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 주인격이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는 어때요? 운영위원회에는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이용자 대표, 또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대표, 이러한 분들이 포함되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왜 여기에 갔을까요? 나름대로 운영상의 권력을 이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일하면서 어려운 것을 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언급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사회복지정책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 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권력을 줘요? 방금 얘기했던 정책 내용의 급여의 자격, 급여액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것인데 이거죠. 시설의 운영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집단을 참여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그 안에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오늘 다양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아주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자원의 할당과 급여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 재정, 정부냐 지방이냐 이러한 어떤 재정과 전달 체계, 그죠?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러한 전달 체계에 대해서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강의는 11강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